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친정엄마 얼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제 남편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이름, 지독하게 외면하고 눌러뒀던 그 이름이 오늘 제 눈앞에 사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도 다 있네요라고 말하며 제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계산된 복수였고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된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될 그 아이는 제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홍삼 세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20년 전 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제 이름은 오은숙, 올해로 68입니다. 남편 박동훈과는 36살에 결혼해 단 한 번도 가정을 등진 적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석이는 늦둥이였고 공무원 시험에 붙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수라는 예쁜 여자친구와 4년을 만나며 예쁘게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정식집, 양가 부모님 5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짧게 단발로 자른 머리, 짙은 장미빛 립스틱, 흰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그 얼굴은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 여자는 치명자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회계사무실 여대표라며 자주 야근을 하던 시절 어느 날 몰래 뒤져본 통장 내역에서 이명자라는 이름이 수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생활비보다 더 자주, 아들 학원비보다 더 많이. 그때도 나는 의심을 품었지만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자, 회계사야. 다 회사 돈으로 처리한 거야. 괜한 의심하지 마. 당신 진짜 왜 그래?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오늘 내 며느리의 친정엄마로 나타난 겁니다. 지수야, 너희 엄마 이름이 이명자라고 했니? 네, 어머니도 아셨어요? 엄마 옛날에 유명했대요. 회계사무실 운영하시고 요즘은 거의 은퇴하셨지만요. 식탁 아래로 제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홍삼 세트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명자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말없이 올렸습니다. 그건 인사도 아니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 밤늦게 돌아와 무심히 툭 던진 정장 자켓,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름 모를 이체네요.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지수 엄마라는 사실. 내가 여길 왜 와? 내가 지금 내 앞에 왜? 이런 우연도 다 있네요. 그쵸? 이 세상에 좁고 좁은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죠. 상견례 자리는 갑자기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남편은 젓가락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 여자가 지수 엄마가 20년 전에 당신이 자주 언급했던 이명자 맞지?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술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일이야. 그냥 예전에 거래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거래, 아무 사이.
그 말이 날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우리 아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던 그 여자가 단순한 거래처였다고? 그럼 왜 당신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이 나갔어? 왜 우리 민석이 등록금 내야 할 때 당신은 돈 없다고 했던 거야? 박동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이명자 씨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고 아이도 어려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집 살림까지 책임졌다는 거야? 우리 민석이 과외비 줄이고 당신 퇴근 늦는 날마다 전화하면 짜증내고 알고 보니 다 그 여자 때문이었어? 그 순간 남편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 그거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아무 관계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 민석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다들 피곤할 줄만 알았던 그 밤, 민석이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이명자 씨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박동훈은 아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고 하길래 내가 좀 도와준 것뿐이야. 그 여자가 지수 엄마예요. 아버지, 내 결혼 상대 엄마.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에요.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민석의 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게 건넸습니다. 그 화면 속엔 지수의 출생 기록, 부, 무모, 이명작, 그리고 지수의 아버지란 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지수 그 아이가 혹시... 네? 어머니, 지수 아버지 모른다고 했어요. 지수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짐작하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박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을 인정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석의 결혼을 반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수는 죄가 없을지 몰라도 그 피의 연결고리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식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석은 퇴근 후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TV 소리만 켜놓은 채 그 아이가 정말 박동훈의 딸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남편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며칠 후 민석이 내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지수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알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나는 끝까지 말렸습니다. 지수는 아무 죄가 없다. 그 아이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정말 그 사람인지. 다음 날 이민석은 지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오늘 드레스 사진 보여드리려고요. 민석 오빠가 어제도 드레스 보고 울었다니까요. 그 말에 민석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내가 혹시 내 친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가 말 안 하고 싶어 해서 나도 굳이 안 물어봤어. 그게 혹시 우리 아버지의 가능성이 있어? 지수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날 밤 지수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다음 날 이명자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명자가 우리 집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전보다 더 말쑥한 정장 차림, 진한 분 냄새. 마치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은숙 씨,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수, 그 아이 아버지가 박동훈 맞아요? 대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결혼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이명자는 아주 천천히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수, 그 아이 당신 남편 아이 맞아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의 여자한테 내 딸을 붙여놨다는 거야? 그건 몰랐어요. 애들이 그렇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민석은 지수와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집에 사진도 보여주고 SNS에도 올렸고 결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이명자가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DNA 검사 받으세요.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이명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으로부터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지 요약, 지수 씨는 박동훈 씨의 생물학적 친딸입니다. 그 종이를 들고 있던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은숙은 조용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명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주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20년 전 내가 당한 걸 갚았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밤, 나는 밤새 불을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결과지는 그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온 37년 결혼 생활을 전부 부정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남편 박동훈은 방에 틀어박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연락이 두절됐고 지수는 며칠째 병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집안이 단 3일 만에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여자, 이명자. 나는 결국 직접 이명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명자회계법인이라는 현판, 너무도 깔끔한 꽃장식, 그리고 향기로운 커피 냄새.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석이한테 내 딸을 붙여놔? 이명자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서로 좋아한 거예요.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동훈 씨 아이를 혼자 키운 것도 나 혼자 감당한 일이에요.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밀어버렸습니다.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사무실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당신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집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그게 뭐였냐고? 이명자는 그런 내 울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 남자가 당신이랑 계속 살고 있는 줄. 처음엔 과부 행세였고 이혼했다고 들었고 민석이 SNS 보면서 지수랑 아는 사이라길래 알았죠. 박동훈 씨가 당신 남편이라는 걸. 그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메모. 명자. 그리고 그 뒤에 적힌 번호. 그 번호. 지금 이 사무실 팩스 번호였습니다. 당신 그때도 알았어. 내가 박동훈 아내라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계속 그 인간이랑 지금 지수까지. 그 순간 이명자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아봤어요. 박동훈 씨가 당신 남편이란 거. 그 사람 내 아이 생겼다고 말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지켰다고 지금 와서 분노하세요. 내 딸이 당신 아들과 사랑했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의 불륜을 감추거나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당했던 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지금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는 걸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내내 손이 떨렸고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끝까지 가보자. 타이캐스트 소은숙의 감정. 이명자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나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예전엔 그가 쓰던 공책, 카드 영수증, 출장 다녀온다며 남긴 호텔 명세서 하나하나 모아뒀던 것들. 이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을지 몰라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 나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정리했습니다. 날짜, 금액, 사용처, 사진까지. 그리고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합니다. 불륜 증거 제출 시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남편분과 사모님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자산도 분할 청구 대상입니다. 나는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이기는 싸움이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여자 용서 안 할 거야. 아빠도 더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숨지 못하게 할 거야.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끊겼던 그는 이제서야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랑 통화했어요. 그 아이 자기도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당분간 지방으로 내려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저 부모가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진실에 휘말린 것뿐이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을 만든 박동훈, 그리고 끝까지 고개를 들고 나를 조롱하던 이명자.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며칠 뒤 나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후 복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명자. 나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혼한다고요? 그럼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그래, 아무것도 아닌 대신 난 이제 당신한테 물러서지 않을 거야. 박동훈 씨, 요즘 내 쪽으로 기울던데요. 정년퇴직하고 갈 데 없으니 아예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 어때요?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 내 옆에 있을 자격은 이미 잃었고 내 옆에 있을 자격도 없어. 그날 밤 나는 37년 동안 살았던 진명의 변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남편 몰래 준비한 배우자 명의분 분리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제 내게 말도 못 붙이고 내 아들은 이제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편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가족 이제 내가 다시 지켜낼 거야. 이혼 조정일, 나는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동훈은 혼자였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모습. 한눈에 봐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조정실엔 3명이 앉았습니다. 나, 박동훈, 그리고 중재판사. 본 조정은 가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시작합니다. 당사자 오은숙 씨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동훈 씨, 이혼 및 청구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재산은 조금 유연하게 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연하게요? 20년 불륜 저지르고 자식 결혼까지 망가뜨려 놓고? 현재 제출된 증거와 정황에 따라 피신청인 박동훈 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공동 재산의 65%를 분할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박동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족을 이끌던 사람. 이제는 조정실 의자에 쪼그라든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 건물 밖에서 나는 민석과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는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을 무너뜨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가 몰랐던 진실에 너도 피해자야. 민석 오빠가 아직 저를 원망하지 않는 게 더 미안해요. 민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더 가면 우리 둘 다 망가져. 그날 두 아이는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이명자에게 마지막 통보를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 위자료 간접 청구 소송 통지서, 지수의 출생 전 시기의 거래 내역과
박동훈과의 은닉재산 분할 고발 포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수까지 이렇게 상처 입히고 더 뭘 원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아들과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오은숙은 37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고 남편 박동훈은 은퇴 후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명자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지수는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지금도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손 놓던 지수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아직 잊기 힘들어요. 나는 민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해줍니다. 차가웠던 건 그 아이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 부모가 만든 상처였지. 넌 그 애를 사랑했으니까 그 마음까지 탓하지 말자. 그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이 모든 상처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나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집 남편 없이 처음 살아보는 공간. 처음엔 낯설었지만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나는 주민센터 노인복지 자원봉사팀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2번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가끔 글씨도 가르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하루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더라고요. 민석은 분당으로 출퇴근하며 가끔씩 제법 긴 통화를 걸어옵니다. 지수와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우리가 꺼내지 않아도 가슴 어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에는 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은숙 어머님께. 손글씨로 적힌 편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전 어머니가 해주신 마지막 말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가웠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석 오빠에게도 그리고 어머님께도 한없이 죄송했지만 그 시절에 저도 참 열심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게 됐어요. 감사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수드림. 나는 편지를 들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참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봄은 그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최근 직장 내 승진이 확정됐고 1년 만에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도시락 배달을 잠시 멈추고 둘이 강릉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봄바다, 옆자리에서 조용히 웃는 민석.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경비원 앞에서 인사도 하고 가끔 복지관 어르신들 앞에서 글씨도 씁니다. 누구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오은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내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의 전부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까지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시락을 싸고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민석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양평까지 내려와 함께 장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무뚝뚝하진 않았지만 아직도 그날 이후 깊어진 침묵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TV에서 이런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박민석 과장, 퇴근 후 홀몸 어르신 돌봄 봉사로 모범상 수상.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됐구나. 그날 저녁,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한다. 엄마가 참 대견하더라. 지수는 잘 지내고 있대? 민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몰라. 아직 연락은 못했어. 근데 가끔
편의점에서 지수랑 마주친다는 친구가 있대. 책을 한 권 사더래. 제목이 용서 없는 사람들에게도 봄은 온다래.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지수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봄도 이제는 와야 하니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며 글씨를 쓸 일이 생겼습니다. 봉사자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적는 거였죠. 나는 박민석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안아주는 손, 그게 너의 손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끝이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내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옛날엔 남편한테 속고 살았어. 그놈 도망가고 애 둘 데리고 막노동도 했지. 근데 그거 알아?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다시 일으켜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지난 1년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울던 밤, 혼자 버티던 조정실 복도, 혼자 썼던 이혼 신청서. 맞아요. 나를 다시 일으킨 건 결국 나였어요. 나는 가끔 편지를 씁니다. 받는 사람이 없어도 이름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날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보내는 말이죠. 그때 너무 슬펐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죄인이 된 기분이었고 근데 이제 알겠어. 우리가 버텨낸 날들이 나중에 누군가한테 힘이 된다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른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 그게 지금의 나야.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